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이도하입니다. 오늘은 정가은, 김수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어릴 적 신문이나 잡지 구석에서 찾아내던 숨은 그림 찾기 기억하시나요? 복잡해 보이는 세상도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보면 숨겨진 기회와 유용한 법칙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무심코 넘겼던 익숙한 풍경 속에서 오늘은 어떤 반가운 힌트가 반짝이고 있을까요? 한 주 동안 수고한 여러분의 머릿속을 상쾌하게 깨워주고 내일의 시야를 환하게 밝혀줄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즐겁게 읽는 안목과 일상을 바꾸는 위트 있는 통찰,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 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이모 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씨 등 노동자들과 권리찾기 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2021년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공휴일법이 기본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부족이 투자와 경제 성장에 제약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주거비 부담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주택 문제가 중장기 성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IMF는 한국에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주거비 부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필요한 만큼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집값과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IMF는 이 같은 주택 문제가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동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영국 사례를 드러내놨습니다. 가령 영국이나 서울처럼 일자리와 생산성이 높은 지역의 집값이나 월세가 너무 비싸면 지방이나 외곽에 사는 근로자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옮기고 싶어도 주거비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결국 인력과 일자리의 효율적인 연결을 막아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IMF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와 토큰 경제 설계, 노동, 보건, 의료, 교육 분야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제2차 과학기술 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범용 인공지능 AGI 시대의 서막을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AGI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나 목적에만 활용되는 현재의 AI와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 이상의 범용적 지능을 갖는 AI를 뜻합니다. 주요 전문가들은 2030년대 초중반을 AGI 도래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AG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확보와 제도, 사회 변화 대응 방안을 놓고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와 토큰 경제 설계, 노동, 보건, 의료, 교육 시장 재편과 정부의 대응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정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영화관이나 전시회장 혹은 특별한 공간에 갔을 때 독특한 향기에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단순히 피부에 뿌리는 향수를 넘어 이제는 향기로 특정 공간의 분위기와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 만나볼 직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향으로 공간을 인테리어하고 브랜드를 완성시키는 전문가, 공간향기 디자이너입니다. 최근 호텔, 미술관, 플래그십 스토어 등 수많은 브랜드가 오감을 자극하는 감성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공간향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테리어라도 어떤 향이 감도느냐에 따라 고객이 느끼는 브랜드 이미지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공간향기 디자이너는 단순한 조향을 넘어 건축적 구조와 공간의 흐름, 그리고 브랜드의 콘셉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향기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공간향기 디자이너는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수행하는 핵심 업무는 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역할입니다. 천장 높이, 환기 시스템, 방문객의 동선과 머무는 시간, 심지어 조명과 소재까지 계산하여 최적의 향기 처방전과 분사 방식을 설계합니다. 이후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른 향의 확산 정도를 단 1%의 오차도 없이 테스트하며 공간 전체에 은은하고 균일하게 향이 퍼지도록 통제하는 엄격한 공간 조율사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향수와 달리 넓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오래 맡아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 검증과 후각적 피로도를 낮추는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향기 연출이 단순히 방향제를 설치하는 수준이었다면 오늘날의 공간향기 디자이너들은 조향 감각의 공각적, 공학적, 심리학적 데이터 분석을 더한 공간 컨설턴트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의 경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이들은 브랜드의 첫인상과 잔향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향기로 텅 빈 공간에 숨결을 불어넣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브랜드의 인상을 깊게 각인시키는 사람들. 공간향기 디자이너는 우리가 머무는 일상의 공간을 더욱 특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방문했던 호텔 로비나 전시회장의 근사한 향기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향기로 공간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브랜드의 가치를 완성하는 공간향기 디자이너. 단순한 조향사를 넘어 건축과 심리, 데이터를 융합하는 오프라인 공간의 숨은 아티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수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직장인 여러분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매달 명세서 찍힐 때마다 내가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냈나 하고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시죠?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13월에 월급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준비를 안 해두면 오히려 13월에 폭탄을 맞고 돈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연말에 다급하게 영수증을 모으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동안 미리 챙겨두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직장인 필수 숨은 소득 세액공제 3가지를 확실하게 짚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초년생과 청년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청년형 소득공제 금융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재직자분들 중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라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나 청년 도약 계좌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간 납입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600만 원을 납입하면 무려 240만 원의 소득을 차감해 주는 겁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매년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36만 원 이상의 세금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냥 통장에 모아두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되는 셈이죠. 두 번째는 자취하거나 대출이 있는 직장인을 위한 주거비 세액공제입니다. 혼자 자취하면서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절대 놓치지 마셔야겠는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내 월세의 15%에서 최대 17%까지 세금 자체를 깎아줍니다. 한 달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연말에 한 달치가 넘는 약 100만 원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셈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주택 임차 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장기주택 저당 차임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통해 연간 수백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 요건을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일 쓰는 카드의 지출에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환급 비율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과 포인트를 많이 주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2배나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액을 극대화하는 치트키가 됩니다.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새 나가는 세금을 막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꿀팁 잘 메모해 두셨다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꼭 쏠쏠한 환급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은 아는 만큼 통장이 두꺼워지는 직장인들만의 실전 무기이기도 하죠. 오늘 짚어드린 청년 전용 상품과 주거비 공제, 그리고 체크카드 활용 비율만 잘 조합하셔도 연말에 돌아오는 금액의 단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3가지 핵심 팁을 체크해보시고 올 연말에는 두둑한 13월의 월급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바닷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도자기 한 점, 그 작은 유물 하나가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역사를 세상 밖으로 꺼내기도 합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바닷속에 남은 과거의 흔적을 찾는 사람, 수중고고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수중고고학은 바다나 강처럼 물속에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을 찾고 조사하는 고고학의 한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 육지에서 하던 발굴을 물속에서도 하는 건데요. 하지만 단순히 잠수해서 오래된 유물을 건져 올리는 일은 아닙니다. 유물이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느 시대의 것인지 살펴보는 과거의 모습을 밝혀내는 것이 수중고고학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바닷속에서 유적은 어떻게 찾아낼까요? 의외로 시작은 어민의 신고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출발점인 신안선도 1975년 한 어부의 그물에 중국 도자기가 걸려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유물이 발견되면 먼저 주변 바다를 탐사합니다. 바닷속을 직접 살피기도 하고 탐사 장비를 이용해 해저에 유물이나 배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굴할 곳이 정해지면 조사원들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유물을 빨리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유물이 놓인 위치와 상태, 주변에 함께 있는 물체를 꼼꼼하게 기록하게 되는데요. 사진과 영상으로 현장을 남기고 필요한 부분은 측정한 뒤 유물을 조심스럽게 수습합니다. 물 밖으로 나온 뒤에도 조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바닷속에 있던 유물은 그대로 두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유물과 배의 구조 등을 연구하면 배가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어떤 물건을 싣고 이동했는지, 당시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 어떻게 교류했는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안선인데요.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전남 신안 앞바다에 발굴된 신안선은 14세기 중국의 무역선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에서는 도자기와 공예품 등 약 27,600점이 발견됐고요. 중국 동전도 28톤이나 나왔습니다. 배에 실린 유물을 살펴보니 중국 물품뿐 아니라 고려와 일본,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유물도 많았는데요. 배 한 척의 발굴을 통해 당시 아시아의 바닷길과 교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올해는 신안선 수중 발굴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신안뿐 아니라 완도와 군산, 태안 등 여러 해역에서 수중 발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중고고학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유물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고고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실제 바닷속 조사에 참여하려면 잠수와 수중조사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바닷속에는 육지와 달리 시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물살과 수온의 영향도 받습니다. 실제로 신안선이 발견된 바다는 수심 약 20m에 물살도 거세고 시야도 좋지 않아 발굴에 어려움이 컸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유물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 만큼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모두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날 수중고고학은 사람의 잠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탐사선과 여러 탐사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중 발굴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물속에서 남은 작은 단서를 모아 사라진 역사를 다시 밝혀내는 사람, 수백 년 전 바닷길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직업, 수중고고학자였습니다. 거친 물살과 칠흑 같은 시야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수백 년 전에 잊혀진 바닷길의 역사를 온전히 끌어올리는 분들의 노력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바다 깊은 곳에서 묵묵히 빛을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역사의 비밀들을 떠올려보며 세월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슴 깊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두 분은 혹시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실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가끔 밤새워서 기획안도 짜고 성과 냈을 때 월급 통장에 찍힌 거 보면 내가 고생한 만큼은 안 찍힌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일한 수당이나 성과가 바로바로 연봉에 반영된다면 훨씬 일할 맛이 날 텐데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요. 오래 근무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나 숙련도 역시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연차가 쌓이면서 연봉이 차곡차곡 오르는 호봉제가 주는 최소한의 안정감이 있어야 마음 놓고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법이죠. 네, 두 분의 짧은 지금 대화 속에서도 요즘 직장인들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잡토크에서 다룰 주제인데요.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연차만 차면 월급을 올라가던 전통적인 호봉제를 폐지하고 오직 능력과 성과로만 연봉을 책정하는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핵심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연차 중심의 호봉제 폐지 정당한 보상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편법일까요? 먼저 성과급제를 선호하시는 가은 아나운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시대에 맞춰 성과급제로 완전히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차만 차면 일의 퀄리티나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월급이 고스란히 오르는 시스템은 열심히 일하는 저연차 직원들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20대, 30대 직원들이 밤새워서 탁월한 성과를 냈는데 연차가 적다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받는다. 정작 일 안 하고 연차만 채운 일부 고연차가 훨씬 더 높은 연봉을 가져가는 구조가 과연 공정할까요? 능력과 결과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회사도 발전하고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남는 법입니다. 네, 가은 아나운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성과급제가 과연 공정하게만 작동할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다 보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백오피스 업무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게다가 직장 생활에서 수년,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는 단기 실적 숫자로 다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죠. 호봉제를 무조건 적폐로 몰아 폐지하면 결국 나이 들고 연봉 높은 중장년층 직원들은 압박해서 조기 퇴직시키려는 기업의 편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가은 아나운서는 역량에 따른 공정한 보상과 조직의 역동성을 강조해 주셨고, 수현 아나운서는 숙련도에 대한 인정과 고용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호봉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은 아나운서, 수현 아나운서가 짚어주신 정량화하기 힘든 성과 측정의 한계나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성과 측정의 공정성 문제는 객관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이나 다면평가를 도입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연차 직원들의 노하우 역시 무조건 연차 때문이 아니라 그 노하우로 어떻게 실제 성과나 어떤 다른 후배 양성들을 해냈는가 같은 것들을 평가하여 보상해내면 됩니다. 단순히 회사에 오래 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연봉을 보장해주는 건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주판을 튕기던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그리고 AI 시대잖아요. 젊고 실력 있는 인재들이 제값받지 못하고 떠나는 구조를 바꾸려면 성과 중심의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해도 기업 내부에서 완벽하게 객관적인 성과 평가라는 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사의 주관이나 정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팀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조직 문화가 황폐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또 무엇보다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삶의 안정성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내 집 마련도 하고 가정도 꾸리는 건데 매년 내 연봉이 대폭 깎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한다면 과연 행복한 일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수연 아나운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삶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이라는 가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호봉제를 선호하는 분들 중에 상당자는 당장의 높은 연봉보다는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더 큰 가치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결국 본질은 무조건적인 호봉제 유지냐, 피도 눈물도 없는 성과주의냐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에게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과 기회를 주고 고연차 세대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숙련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는 판을 열어주는 절충형 직무급제나 유연한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호봉제 폐지와 성과급제 전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파인다이닝, 즉 최고급 만찬을 떠올릴 때면 화려한 서양식 요리나 파격적인 퓨전 요리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새롭고 자극적인 맛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외식 시장에서 묵묵히 잊혀져가는 옛맛을 지켜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바쳐 한식의 뿌리를 다지고 마침내 전 세계의 찬사를 이끌어낸 인물, 한식의 데모이자 셰프들이 가장 존경하는 셰프, 조희숙 셰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조희숙 셰프가 본격적으로 요리의 길에 들어선 건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요리사라는 직업, 특히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 셰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리 높지 않았는데요. 서울의 특급 호텔 주방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지만 현실은 무척 냉혹했습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유행에 뒤처진다는 이유로 최고급 호텔에서조차 한식당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건데요. 화려한 프렌치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한식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야만 했던 뼈아픈 시기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트렌디한 퓨전 요리로 방향을 돌릴 법도 했지만 그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 한식의 원형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옛 고문헌과 조리서를 뒤적이며 수백 년 전의 전통 레시피를 연구했고 전국 방방곳곳을 누비며 잊혀져 가는 토종 식재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에게 한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온전히 지켜내고 후대에 물려줘야 할 우리의 유산이었습니다. 화려한 명성이나 보상이 따르지 않아도 그녀는 묵묵히 전통 한식의 바탕을 다지며 수많은 후배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녀는 자신의 노하우를 끊임없이 전수하며 이름난 요리사들이 먼저 찾아와 배우는 셰프들의 셰프라는 영광스러운 별명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묵묵히 버텨온 뚝심은 결코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주방 뒤편에서 한식의 뼈대를 세우는 데 헌신했던 그녀는 60이 다 된 늦은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식재료와 전통 조리법에 그녀만의 깊은 내공을 더한 요리는 단숨에 세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2020년 그녀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아시아 최고 여성 셰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룹니다. 세계적인 미식 집신서인 미슐랭 가이드 역시 그녀의 요리에 별을 달아주며 전통 한식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셰프라는 화려한 수식어 앞에서도 조희숙 셰프는 늘 자신을 여전히 한식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낮춰 말합니다. 가장 세계적인 것은 결국 가장 우리다운 것에서 출발한다는 진리를 그녀는 반세기에 걸친 뜨거운 노동과 헌신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모두가 빠르고 새로운 것만 쫓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뿌리를 지켜내는 일, 그 정직하고 우직한 걸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지 조희숙 셰프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유행을 좇을 때 묵묵히 자신의 뿌리를 지켜낸 조희숙 셰프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데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쌓아 올린 시간이야말로 어떤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을 탄 국내 화장품이 미국과 유럽의 대형 매장에 진출하고 이른바 K-뷰티가 또 한 번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장품 수출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화장품 회사의 매출만 늘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부터 원료와 용기, 물류와 유통까지 화장품 하나가 팔리기까지 연결된 산업 전체에 새로운 일감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에서는 K-뷰티 열풍이 우리 산업과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출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한 규모인데요. 특히 수출 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은 14억 5천만 달러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고 전년보다 41.5%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중국 비중은 낮아지고 유럽 시장은 빠르게 커지면서 K-뷰티가 특정 국가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이 성장의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50억 7천만 달러로 30.7% 증가했는데요. 자동차를 제치고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화장품 수출도 무려 85.3%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의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대형 브랜드가 수출에 유리했다면 이제는 작은 브랜드도 온라인과 SNS를 통해 해외 소비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K-뷰티의 성장은 대기업 몇 곳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 브랜드와 스타트업에게 해외 시장으로 나갈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화장품 브랜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외 주문이 늘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ODM 업체의 일감이 늘고 동시에 기능성 원료와 화장품 용기 수요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실제로 국내 화장품 원료 소재 업체 3곳의 올해 2분기 합산 매출은 전년보다 40.9% 증가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성장한 K-뷰티 브랜드가 미국과 유럽의 대형 오프라인 매장으로 진출하면서 펌프와 튜브, 스포이드와 같은 화장품 용기 발주도 늘고 있고 생산 설비 확충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도 다양해집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 인력부터 생산과 품질 관리, 해외 규제 대응, 패키지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과 물류까지 K-뷰티의 성장이 여러 직무 일감과 인력 수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의 K-뷰티 열풍은 단순히 한국 화장품이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수출이 늘면 제조업체의 주문이 늘고 원료와 용기업체가 성장하고 이후 유통과 물류까지 움직입니다. 결국 화장품 한 병이 해외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기업과 수많은 직무가 연결돼 있는 셈인데요. 한 산업의 수출 호황이 그 산업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산업과 일자리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지금 K-뷰티가 보여주고 있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K뷰티의 성장은 단일 품목의 성공을 넘어 제조부터 원료, 물류까지 연계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키워내는 좋은 선순환 사례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올린 값진 성과가 국내 일터 곳곳의 양질의 일감과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나눠볼 주제는 가은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통계와 설문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직장인들의 일상 중 눈에 띄게 바뀐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점심시간인데요. 최근 직장인 대상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 이상이 점심을 혼자 먹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과거에는 팀원 전체가 메뉴를 통일해 다 같이 식사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웠다면 이젠 점심시간을 온전히 개인의 휴식 시간으로 누리려는 경향이 뚜렷해진 건데요. 도하 아나운서는 오늘 점심 혹시 누구랑 드셨나요? 사실 저는 오늘도 혼자서 밥을 먹고 왔는데요. 예전에는 혼자 먹으면 괜히 눈치가 보이거나 이 사람 팀에 못 섞이나 하는 시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식당마다 1인석도 잘 되어 있고 원하는 메뉴를 빠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점심 식사 자리가 주는 순기능도 분명 있지 않나요? 팀원들과 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쌓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식사까지 너무 개인화되면 조직 내 유대감이 옅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네, 수연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소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혼밥 현상은 단순한 개인주의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까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외식 물가가 급등하는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때문에 평균 점심값이 1만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편의점 도시락이나 직접 싸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알뜰족들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매일같이 10,000원을 넘어가는 점심값을 지출하다 보면 한 달 식비 부담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요.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도 단체 외식보다는 가성비 좋은 혼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의 용도 자체도 좀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식사를 15분 만에 끝내고 남은 시간에는 수면실이나 카페에 가서 짧은 단잠을 자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오디오북을 듣는 등 휴식과 자기개발로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직장인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단순히 밥 먹는 시간을 넘어서 피로를 풀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에너지 충전의 시간으로 재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기업들도 다양한 사내 복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강요에 가까운 점심 문화를 줄이는 대신 개별 식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사내 휴게 공간 및 수면 캡슐을 확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식권을 보장할 때 오히려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거죠. 결국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와 업무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 같이든 나 혼자든 직장인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점심시간으로 에너지를 채우셨나요? 점심시간이 여러분의 오후를 그리고 내일을 위한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일터의 변화된 흐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수현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프로젝트를 마치고 지쳐 있을 때 옆자리 동료가 덕분에 잘 끝났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소한 상금이나 포인트를 선물해 준다면 그날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상사가 주는 일방적인 평가제 대신에 동료가 동료를 직접 칭찬하고 포상하는 일명 피어 보너스 제도가 일터의 성과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데이터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최근 글로벌 HR 연구기관들의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피어 보너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구성원 업무 만족도가 무려 6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68%나요. 네. 윗사람이 주는 딱딱한 성과급보다 매일 옆에서 함께 고생하면서 내 수고를 알아주는 동료들의 칭찬과 소소한 보상이 직장인의 마음에 훨씬 더 크게 움직였다는 것 같네요.
솔직히 저도 야근할 때 옆에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챙겨주는 동료들한테 제일 고마움을 느끼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사들은 잘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노고나 작은 협업의 순간들을 이런 것들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결국 현장의 동료들이잖아요. 기존 인사평가 시스템이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를 동료 직원의 눈으로 완벽하게 메워주는 셈이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피업 보너스가 단순한 훈훈한 사내 이벤트를 넘어서 조직 전체의 실질적인 성과 지표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데이터가 더 주목할 만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성과 데이터에 따르면 피업 보너스를 활성화한 기업은 부서 간 이기주의와 장벽을 뜻하는 실로 효과가 35%나 감소했고요. 또 조직 내 수평적 협업 지수는 4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팀을 묵묵히 돕는 이른바 음지의 일꾼들이 정당한 인정을 받으면서 핵심 인재의 1년 내 조기 퇴사율이 28%나 줄어들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 성과만 챙기기 바쁘고 부서끼리 담을 쌓던 일터가 칭찬과 보상이 오가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겠네요. 내가 동료를 도와준 만큼 즉각적인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되니까 팀을 위한 한 발에 더 뛰어들게 되는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네요. 네, 그렇다면 수연 아나운서 혹시 이런 제도가 사내 친목질이나 친한 사람끼리 주고받는 짬짬이로 변질되거나 아니면 특정인에게만 쏠리는 부작용은 따로 없을까요? 데이터가 말하는 진짜 성공적인 운영 방안도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데이터가 제시하는 최적의 시스템은 바로 소액 한도 설정과 감사 메시지의 투명한 사내 공개입니다. 실제로 한 달에 줄 수 있는 금액이나 포인트를 수만 원 단위로 제한하고 땡땡 프로젝트 때 어색했던 자료 정리를 밤새 도와줘서 고맙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사내 게시판에 전면 공개하도록 만든 기업들의 데이터를 봤는데요. 특정인 쏠림이나 사조직화 현상은 깔끔하게 사라졌고요. 긍정적인 평가 문화가 사내 전체로 퍼지는 문화 전파 효과가 52%나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이게 돈으로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 표현을 습관화하도록 만든 것이 핵심 포인트였네요. 네, 맞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내 노력이 동료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신뢰와 격려를 확인하게 된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터의 평가와 보상이 단단한 벽 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내려오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노고를 가장 잘하는 동료들이 아낌없이 칭찬하고 응원할 때 조직 전체의 몰입도와 성과도 함께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동료 간의 직관적인 인정과 수평적인 격려가 조직의 성과와 문화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보상을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일터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주제로 데이터로 본 일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정유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 기술 포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이돌 그룹 코르티스의 무대를 그대로 재현한 영상이 화제가 됐었죠. 이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건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부품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품을 20년 넘게 만들어 온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로보티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로보티즈는 1999년 창업자 김병수 대표가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으로 로봇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액추에이터는 모터와 감속기, 제어 회로가 하나로 합쳐진 부품으로 로봇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원 역할을 합니다. 2003년 자체 브랜드 다이나믹셀을 출시한 이후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로보티즈가 최근 주목받는 배경에는 휴머노이드 시대의 개막이 있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걷고 손을 쓰려면 정교한 관절, 즉 액추에이터가 필수인데
로보티즈는 구글 딥마인드, MIT 등과도 협업해온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문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22만 개였던 액추에이터 생산량을 올해는 40만에서 50만 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으로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지난 4월 13년 만에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 AI 사피엔스를 선보였습니다. 2013년 첫 휴머노이드 똘망을 내놓았지만 당시엔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8월에는 국회의원 회관 포럼에서 아이돌 그룹을 안무를 그대로 재현하며 화제를 모았고 내년부터 본격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수요가 늘면서 로보티즈는 생산 기지도 넓히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액추에이터 공장을 짓고 있는데 김병수 대표는 5년 안에 연간 500만 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2대 주주인 LG전자가 이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 협약을 맺으며 자사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액추에이터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로보티즈는 실외 로봇 배송 일개미와 실내 배송 로봇 직개미 등을 통해 반복적인 매출 구조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매출 389억 원, 영업이익 3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 자율주행 로봇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로보티즈 AI라는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기도 했습니다. 내년 AI 사피엔스 판매와 우즈베키스탄 공장 가동까지 예정된 만큼 로보티즈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로봇의 핵심 관절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는 로보티즈의 행보가 무척 기대되는데요. 독보적인 기술력과 선제적인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로봇 산업을 선도해 나갈 우리 기업의 도약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박재민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00년 전 공주의 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는 9월 도심 곳곳에 남아있는 옛 건물과 함께 공주의 색다른 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2026 공주 국가유산 야행을 소개합니다. 공주 국가유산 야행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공주 왕도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1926년에 만들어진 옛 지도, 공주 시가도가 100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당시 공주의 도로와 주요 시설을 담은 이 지도를 바탕으로 올해 행사의 부제도 1926 공주 낭만연회로 정해졌습니다. 공주 국가유산 야행은 올해로 10년 연속 이어지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행사의 중심 무대는 옛 공주 읍사무소와 공주 제일교회 등 근대 국가유산이 남아있는 왕도심입니다. 낮에는 조용했던 거리도 저녁이 되면 다양한 볼거리로 채워지는데요. 먼저 건물 겉면에 빛과 영상을 비춰 공주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국가유산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집니다. 시간의 문, 공주 1926도 마련돼 당시 공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도 다양합니다. 1926 공주 시가도를 찾아서에서는 지도를 활용해 도심 곳곳을 둘러볼 수 있고요. 공주 역사 탐정의 밀서에서는 주어진 이야기를 따라가며 공주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근대 인생사진관을 찾아가도 좋습니다. 근대 분위기를 살린 공간에서 행사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데요. 구경을 마친 뒤에는 야시장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먹거리와 장터가 함께 마련돼 저녁 시간까지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소에서 전시와 공연을 보는 것은 물론 체험과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야행의 장점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공주는 조선시대 충청 가명이 자리했던 곳으로 오랫동안 충청 지역의 중심 역할을 했는데요. 왕도심 곳곳에는 근대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물도 남아있어 행사를 즐기면서 공주의 역사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사는 사흘 동안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요. 기본 입장은 무료이며 일반 프로그램은 별도의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더위가 조금씩 물러가는 9월, 선선한 저녁에 특별한 나들이 즐기고 싶다면 공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주의 밤을 만날 수 있는 곳. 오늘 어디 갈까? 공주 국가유산 야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진단서나 영수증을 챙겨서 보험사에 따로 제출해야 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몇만 원 소액 청구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런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알쓸정에서는 서류 없이 병원비를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실손24 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손24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실손24는 병원 진료 후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앱 하나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부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병원 창구에서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실손24를 이용하면 병원이 진료 기록을 보험사로 직접 전송해주기 때문에 환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앱에서 청구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왜 다들 이 서비스를 잘 몰랐을까요? 그건 참여하는 병원과 약국이 아직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026년 5월 기준 실손24와 연계된 의료기관은 병원, 보건소, 의원, 약국을 모두 합쳐 약 3만 곳으로 전체 대비 연계율은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동네 병원이나 약국이 참여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그림의 떡이었던 셈이었죠. 그런데 연계율이 올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24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 안에 80에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대형 종합병원은 이미 대부분 연계가 끝난 상태이고 이제는 동네 의원과 약국의 참여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앱내 참여 병원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내 주변에 실손24로 자동 청구가 가능한 병원과 약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도 한층 편리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실손24 전용 앱을 따로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평소 자주 쓰는 은행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도 실손보험 자동 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좌 잔액을 확인하거나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클릭 몇 번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챙기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실손24는 최근 진료뿐 아니라 과거 3년 이내의 진료 내역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번거로워서 청구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소액 진료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실손24 앱에서 한 번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뿐 아니라 위임 절차를 거치면 배우자나 부모님, 성인 자녀의 보험금도 대신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도 함께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 창구에서 기다리던 시간 깜빡하고 청구하지 못했던 소액 보험금까지 실손24 하나면 이런 불편들을 한 번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이나 약국이 실손24와 연계돼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낸 세상의 숨은 그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반가운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과 치열하게 맞서느라 고생 많으셨던 여러분, 주말만큼은 어깨의 짐을 가볍게 내려놓고 가장 나다운 편안함 속에서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새로운 신호들을 다정하게 모아서 다음 주에도 알차게 채워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